경제와 투자를 보는 깊이 있는 시선 딥사이트 시간입니다. 7월 증시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까지의 코스닥 월봉을 보니까 한 2.6% 정도 상승이고 이 꼬리를 달았는데요. 이 봉만 보면 올랐구나 싶었는데 그 안에 있었던 2차 전지와 엄청난 변동성 쏠림은 우리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잘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그 역대급 쏠림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면서 또 8월을 준비해야 될지 오늘 딥사이트 시간에 대신유권 문남중 수석 연구위원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2차 전지 쏠림 얘기하기 전에 미국도 사실 빅테크로 쏠림이 있었고요. 글로벌 상황부터 좀 판단하고 가겠습니다. FOMC가 이제 얼마 전에 끝났는데요. 제롬 파월 금리를 올렸고요. 제롬 파월 의장이 상당히 모호한 코멘트를 주어서 시장이 조금 혼란 내지는 기대감이 낮아진 것 같습니다. 해석 어떠세요? 네. 저는 통화정책 당국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분위기를 조성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어차피 이제 물가와 관련해서 그동안 실기 논란도 있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물가에 대한 경직성이라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물가는 이제 오름폭을 줄어드는 거는 확실히 나타나고 있지만 그걸 가지고 이제 통화정책을 종료하겠다고 섣불리 얘기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공정성과 좀 투명성을 높이는 분위기를 조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내용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일자리 증가는 좀 견조하고 그리고 이제 경제활동은 완만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연준이 미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좀 정확하게 얘기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반기 들어서 미국 경제에 대한 인식에 대한 논란들이 어느 정도 있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해주면서 올해 3분기 안으로 끝날 연준의 통화정책에 대해서는 약간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이후에 금리를 올릴 것이냐 동결할 것이냐는 보고 결정하겠다. 그러나 네. 올해 사실 인하는 어렵다. 이 얘기를 좀 못을 박은 거고요. 그러면 이제 경제 지표를 확인하고 8월에는 FOMC가 없습니다. 9월이니까요. 두 번 정도의 물가 지표를 확인할 수 있는데 물가가 상당히 지금 떨어지는 국면이라서 다시 좀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부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계절적으로 이제 여름철이기 때문에 휴가 등에 따른 수요가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네. 일부에서는 상품 가격 위주로 물가가 다시 경직성이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저는 그게 이제 일시적인 기간 내에서 적용되는 부분들이라서 큰 의미를 미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세로 다시 오르는 쪽으로 가는 건 아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물가 금리 부담보다는 지난해부터 연준은 사실 통화정책과 관련해서는 시장에 가이던스를 계속 주고 있는데 사실 시장이 그 가이던스를 정확하게 귀담아듣지 않았던 게 사실 가끔 이제 증시가 변동성을 보였던 요인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9월 달 FOMC를 앞두고 있는데 저는 25pp 한 번 더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을 중단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 정책금리는 5.5에서 5.75 정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6월 FOMC 때 발표된 수정 경제 전망과 점도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연준은 사실 이미 정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6월 FOMC 끝나고 나서 올해 연준의 최종 정책금리 중위값을 기존 5.1에서 5.6으로 높였고요. 레인지를 보면 상단을 5.9에서 6.1로 높였죠.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연준이 5.6에서 6.1 사이에서 올해 최종 정책금리 결정을 하겠다고 이거를 던져줬던 거고 18명 의원들 가운데 9명이 사실 5.5에서 5.75를 점을 찍어 놨음에도 불구하고 6월 FOMC가 끝나고 나서는 시장은 한 번 정도 더 금리를 올리고 나서 금리 인상 중단할 거라는 약간 느슨한 태도로 좀 보였던 게 특징이었습니다. 근데 7월 FOMC 결과를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향후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우선적으로는 가이던스대로 9월 달에 25pp 한 번 더 올리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경기 판단은 어떨까요? 어제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이 나왔는데 생각보다 좋게 나왔습니다. 옐런 자무장관은 워딩을 보면 경기 연착륙 가능성을 얘기했는데 제롬 파월은 FOMC 끝나고 경기에 대해서는 예측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예.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미국이 더 이상 경기 침체는 없을 거라는 얘기를 좀 명시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네. 파월 연준 의장이 미국 경기와 관련해서 이렇게 확연하게 얘기를 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지난해 4분기부터 사실 실질 GDP 결과치를 상회하는 예상치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월별 경제지표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사실 예상보다 좀 높은 결과치가 나오다 보니까 결국 미국 경기 침체 확률이 낮아지는 거에 대해서 이 파월 연준 의장조차도 좀 인식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 좀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 6월 하선 이후에 미국 증시가 변동성을 높였던 요인들을 놓고 온다고 하면 사실 미국 경기 침체 들어갈 확률이 높아졌다는 해석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미국은 경기 침체 들어갈 여지가 낮다라고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들이 있는데요.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은 주요국의 경기 사이클을 나타내는 겁니다. 올해 2분기 기준으로 나타내는 건데 사실 주요국들 경기 이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중국은 경기 침체를 벗어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럽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 들어가 있고 지금 보면 미국과 호주, 캐나다, 한국, 브라질이 경기 침체 직전에 놓여 있는 상황인데 미국이 경기 침체 들어가지 않는다고 얘기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작년에 금리를 많이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 내 시중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하다는 겁니다. 팬데믹 이후에 미국이 돈을 풀기 시작을 했었죠. 그래서 올해 SVB 사태 이전과 놓고 봤을 때 비교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돈을 풀기 시작했을 때 그 구간에서 M2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평균적으로 38% 정도 속도로 시중에 이제 돈이 풀리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양적 긴축과 같은 돈을 흡수하는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올해 SVB 사태 이전까지 놓고 온다고 하면 M2가 줄어드는 그 속도가 마이너스 2.7 정도밖에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 경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예상보다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또 물가 지표 가운데 근원 물가가 더디게 떨어지는 이유는 사실 미국 경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거를 반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많은 얘기들은 있지만 저는 가계소득을 놓고 온다고 하더라도 초저축액이 올해 소진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경기를 놓고 온다고 하면 30년 모기지 고정금리가 지난해 10월 달에 고점을 형성하고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NAHB 주택가격지수를 놓고 봤을 때 3개월의 시차를 가지고 그 이후부터 호전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고용과 소비,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갈 여지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아마 파월 연준 의장이 7월 FMC를 통해서 좀 시장에 던져준 부분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해했습니다. 저는 뭐 경기를 예측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경기 침체를 예측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를 걱정하지 않는다. 동일한 말이네요, 그죠? 네, 비슷한 얘기입니다. 예. 네. 네. 앞서 그 각국의 경기 상황들을 보여주신 표를 한 번만 보여주시면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클이잖아요. 경기는 확장 국면에서 수축 국면으로 이렇게 올랐다 떨어지는 건데 한국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른쪽 떨어지는 국면에 아직까지 파란색에 있는 거죠? 네, 경기 한국은? 침체 직전에 있는데요. 지금 경기 침체가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아니에요? 예. 산출되는 기간들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이제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는 올해 2분기 기준으로 지금 한국의 이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일부 기관에서는 침체에 들어갔다고 얘기하는 기관들도 있지만 저는 앞으로 좀 얕은 경기 침체 구간에 들어갔다가 좀 빠르게 회복하는 국면들이 연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결국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개선되는 양상이 나타나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디램 반도체 하락폭이 둔화되고 있는 여지이긴 하지만 결국 디램 가격이 플러스로 전환되는 게 나타나야 한국 경제 역시 수출 증가를 통해서 다시금 또 회복 기조로 좀 들어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아있는 기간을 놓고 온다고 하면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 침체 직전 또는 이미 경기 침체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이 어떻게 보면 가이던스로 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헤드라인 물가가 뚝뚝 떨어졌는데요. 연준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것도 아직 원하는 수준에 오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제 물가가 계속 떨어지기 어렵다는 이유로는 전년도에 워낙 높았기 때문에 역기저 때문에 그런 게 있고요. 뭐 그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추세적으로 다시 뚫고 가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도 유가가 $80 넘어섰습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에서 곡물 수출 금지는 것에 곡물가가 좀 자극을 하고 있고 이런 원자재발 물가 상승 우려는 걱정할 단계는 아닙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유가를 볼 때 WTI 가격을 많이 참고를 하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월 말부터 해서 이제 노동절 이전까지 드라이빙 시즌에 진입을 해 있기 때문에 휘발유를 중심으로 유가 수요가 계절적으로 높아지는 국면이라서 사실 국제 유가가 지금 현재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드라이빙 시즌이 끝나고 나면 다시금 유가는 하락 압력을 좀 받을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물가는 사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을 통한 상품 가격 하락이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물가 오름폭을 낮췄다고 하면 사실 올해는 유가보다는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하락이 물가 오름폭을 더 낮추는데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이 주거비와의 스프레드가 0.8에서 1.05 정도로 좁혀지게 되면 평균적으로 9개월 뒤에 주거비가 연속적으로 떨어지는 게 매번 확인됐습니다. 이게 2006년, 2017년 모두 확인됐죠.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9월 달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해당되는 시점이 내년 2분기가 되는데 그 이전부터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오름폭이 큰 폭으로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사실 연준이 지금 제시한 근원 PC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내년과 내후년 그러니까 2025년 되면 사실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물가 목표치가 2%잖아요. 근데 2%를 하야하진 않더라도 2% 가까이 물가가 떨어지는 거를 지금 연준이 FMC를 통해서 제시하고 있는 수정 경제 전망을 통해서 계속 얘기하는 게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계절적으로 이제 유가를 좀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질 여지는 있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은 주거비를 중심으로 서비스 가격 하락 떨어지는 것들을 좀 더 주안점을 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미국 증시 흐름만 체크하고 오늘 본 주제인 쏠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우가 이제 13거래일 연속 상승만 하고 14거래일 연속 역대급 그 기록은 갈아치우지 못했는데요. 원래 이제 기술주가 강했다가 나스닥보다 최근에는 이제 다우가 연속 상승을 이어갔는데 이거는 어쨌든 좀 키 맞추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이제 미국 증시가 이렇게 좀 지속적으로 상승 분위기를 탔다고 보시나요? 저는 말씀해 주시는 전자 내용, 키 맞추기 정도로 의미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연속적으로 이제 계속 오르는 게 뭐 의미 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저는 물가와 금리를 놓고 봤을 때 이미 피크아웃을 달성을 했던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성장률 주도의 미국 증시 흐름이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연초 이후 수익률을 놓고 본다고 하면 사실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12월 28일을 저점으로 해서 기술적 강세장 20% 이상 지금 상승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S&P 500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적 강세장 조건인 20%를 상회하는 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가장 부진했던 다우가 키 맞추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가장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결국 이런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나타날 여지는 있지만 결국 나스닥 중심의 미국 증시 흐름의 차별화는 계속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시장의 역대급 쏠림 현상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국내는 2차 전지 중심의 강한 매수가 있었는데 생각해 보니 국내만 있었던 게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이제 빅테크 중심의 쏠림 현상이 꽤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나스닥이 강하게 갔는데 이런 미국은 빅테크, 한국은 2차 전지로의 역대급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배경을 먼저 봐야 진로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실질 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된 게 사실 미국 증시가 지금 강하게 올라가는 가장 큰 근간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글로벌 증시에 확산되고 있는 가장 메인인 이유입니다. 아마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서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미국은 올해 이제 세 개 국면으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부터 3월은 SVB 영향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4월부터 5월은 지금 보시는 표 상단에 보시면 코어 PCI 이게 2월 수치가 전년 동월 대비 4.7인데 처음으로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 거죠. 보통 2월 지표는 3월 달 발표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3월 이후 이제 미국 증시의 상방 압력이 상당히 높아진 부분들이 이 국면에 해당되는 거고요. 상국면은 사실 6월 이후에 미국 증시 추이를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코어 PC, 코어 CPI, CPI를 놓고 봤을 때
2월 이후 특히 근원 CPI가 실질 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5월 달을 기준으로 이 네 가지 물가 지표가 정책 금리를 하회하는 모습이 확인됐던 겁니다. 5월 지표가 이제 6월 달 발표되기 때문에 이 지표를 확인하고 나서 6월 이후 이제 미국 증시가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거죠. 결국 중요한 거는 미국을 기준으로 실질 정책 금리가 양액값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성장주 주도 장세가 이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미국은 빅테크, 한국으로 따지면 2차 전지 관련된 주가들이 속된 말로 이제 큰 폭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남아있는 글로벌 증시의 상승의 축을 놓고 온다고 하면 기존에는 사실 금융여건 긴축 안 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3, 4분기를 놓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경기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기업 실적이 상향 조정되는 부분들이 앞으로 증시가 올라가는 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세미나 다닐 때 많이 듣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가 성장주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결국 시크리컬 쪽으로 좀 온기가 확산되는 분위기가 조성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뭐 그게 틀렸다고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장주 주도는 변하지 않다는 거고요. 단지 낙폭과대 섹터인 시크리컬 주들이 키 맞추기 관점에서 좀 올라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트렌드인 관점에서는 뭐 시크리컬 관련된 섹터 종목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는 게 나쁘진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어쨌든 빅테크의 강세가 금리의 영향이 크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실적이 나오는 것도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적이 상대적으로 좋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요인에 같다고 하고 한국의 2차 전지에 쏠림 현상은 조금 더 다른 결로 해석을 해봐야겠습니다. 이 한국의 최근에 2차 전지 물론 이 성장 섹터로 간 거 있지만 사실은 뭐 금리 이런 것 때문에 같다기보다는 뭔가 좀 심리적 요인, 뭐 수급, 한국의 2차 전지 쏠림 현상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좀 여전히 희귀한 성장이기 때문에 조정은 다시 갈 수 있다고 보는지 후유증이 좀 있다고 보시는지. 네. 아마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증시가 상승할 때 보통 이제 소위 주도 섹터, 주도 종목 위주의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차별화들이 증시를 주도하는 하나의 트렌드가 될 거를 좀 보고 있는데 저는 배터리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로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사실 지금의 주가가 밸류에이션으로 정당화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2차 전지 시장이 2035년을 놓고 봤을 때 지금보다 5배 정도 규모가 커지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앞으로 이 성장을 바탕으로 지금 현재 주가가 흔들리지 않을 여지는 있다는 겁니다. 네. 지난해 기준으로 2차 전지를 생산하는 그 규모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이 78%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게 2035년 되면 20% 초반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목을 북미랑 유럽이 가지고 가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라갔던 이유를 놓고 온다고 하면 대부분 북미발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2035년까지 2차 전지 시장의 규모가 커지는 걸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많이 오르는 부분들은 있지만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지는 있다. 다만 단기 관리를 나타난다고 하면 2, 3개월 후에는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기 때문에 쫓아가는 거를 사기보다는 가격 조정이 일어날 때 그때 좀 담아두는 전략들이 지금으로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추세라는 거죠. 소위 네네. 이제 항공모함이 이렇게 갈 때는 방향선회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조그만 2인승 보트를 타고 갈 때는 원하는 방향으로 확확 털 수 있지만 그렇죠. 그죠? 추세를 보게 되면 결국 성장주의 추세는 진행형이다. 네. 네네. 가치주가, 경기 관련주가 키 맞추기를 할 수 있으나 큰 흐름의 성장주는 계속 추세대로 간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자, 그러면 쏠림 현상 글로벌 상황들을 진단했고 하반기 전략을 좀 세우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이제 국내도 이런 2차 전지 쏠림 때문에 변동성이 있어서 8월 흐름도 조금 전망들이 조금 위축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도 7, 8월 장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 20년 동안의 월별 승률을 놓고 봤을 때 8월 증시가 S&P 500 지수를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0.5% 정도 떨어지는 예. 모습이었는데요. 아마 연간으로 따지면 사실 1월 이후로 좀 부진한 흐름들이 나타난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달에도 보면
월가 격언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라는 격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올랐죠. 시간이 예. 지나고 보면 올랐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 저는 8월달 증시 역시 사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 이유는 결국 올해 3분기 안으로 연준이 금리 인상을 중단하게 되면 결국 금융여건 긴축 안 하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증시의 상방 압력은 계속 높아질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얘기는 막연한 가격 조정을 기다리시기보다는 변동성이 왔을 때 이 비중 확대의 시력이 더 큰 시기가 앞으로 계속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 뭔가를 사고 팔고 한다는 거가 좀 어려운 시점들이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결국 5월이 시금석이군요. 5월은 약했다. 5월에 주식을 팔고 떠나라 그랬는데 5월이 강했다는 거는 그 해가 그만큼 괜찮다는 흐름이 그죠? 에너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실적 기반인가요? 실적을 봐야 돼. 미국도 마이크 윌슨, 대표적 비관론자는 이분도 이제 자신의 비관 전망을 바꿨다는데 그런 것들이 실적이 생각보다 좋아진다는 근거에서 뷰를 바꾼 건가요? 일단 뭐 저는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증시가 상승하는 축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 이전까지는 이제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들이 주가 상승을 이끌었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는 펀더멘탈 경기가 좋아지고 이에 따라서 이제 기업 실적을 바라보는 눈높이가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좀 증시 상승을 견인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미국의 2분기 시즌 어닝 시즌이 진행 중인데 사실 S&P 500의 2분기 EPS는 전년 동기 대비로 놓고 봤을 때 마이너스 9%로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이게 2020년 2분기 이후로 가장 좋지 않고요. 3분기 연속 감익을 보이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절대적인 숫자만 보면 나쁘게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저는 반대로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번 2분기 어닝 시즌이 긍정적이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1분기 시작을 놓고 온다고 하면 결과치가 마이너스 2이긴 하는데 1분기 어닝 시즌 시작할 때 추정치가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2%로 좁아진 이런 흐름들이 2분기에도 연속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3분기, 4분기 전체 EPS 증가율을 보면 3분기 0.1, 4분기 7에서 8 상당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EPS가 오르고 P가 떨어지게 된다고 하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주가가 정당화될 수 있는 요인들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 시점에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야 갈지 좀 마무리해 주세요. 1분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결국 미국 나스닥 중심 그리고 가치주보다는 성장주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결국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바이오 제약은 가격 조정이 일어났을 때마다 담는 전략이 유효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좀 주목하고 있는 신흥국 국가가 하나 있는데요. 베트남 증시 아마 지금 좀 관심을 가져놓으신다고 하면 4분기 때 중국의 성장성을 뛰어넘는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때 좀 수익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도 얘기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는데 베트남도 다시 주목할 국가 가운데 하나이군요. 예, 오늘 이제 역대급 쏠림 현상의 이유와 전망 전략 세웠는데 이 내용은 머니투데이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